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외로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그 떠나는 사람 앞에서 내 곁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끝내 오지 않는 순간일까요? 저는 제 친정엄마 장례식장에서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사람은 죽은 사람 때문에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살아있는 사람이 등 돌릴 때 그때 진짜 무너진다는 것을요. 엄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은 날, 저는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당신 나랑 같이 병원 좀 가줘. 엄마가 많이 안 좋대. 남편은 짜증 섞인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나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 당신 혼자 먼저 가. 저는 그 말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회사 일이니까. 그래도 가장이면 힘들 테니까. 그래도 나중에는 오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신 날에도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첫날에도, 둘째 날에도, 발인 날 아침에도 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례식장 한쪽에서 우연히 휴대폰 화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상간녀의 SNS였습니다. 거기에는 제 남편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이 아니라 하얀 리조트 셔츠를 입고 근조 화환 앞이 아니라 제주도 바닷가 앞에서 제 손을 잡아주는 대신 다른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힘든 일 잠시 잊고 우리만의 여행. 그 순간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울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당신들이 울 차례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한지은입니다. 올해 42, 결혼 9년 차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최도윤. 겉으로 보면 꽤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직장인, 말끔한 외모, 적당히 다정한 말투. 주변 사람들은 늘 제게 말했습니다. 지은 씨 남편은 참 점잖아 보여요. 집에서도 잘해주죠? 그럴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네, 뭐. 그 대답 뒤에 얼마나 많은 말이 삼켜져 있었는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도윤은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는 성실한 선배였고 친구들에게는 유쾌한 사람이었고 시댁에서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감정을 귀찮아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또 시작이네. 라고 했고 제가 서운하다고 하면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라고 했고 제가 눈물을 보이면 피곤하게 왜 그래 진짜. 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연애할 때 도윤은 꽤 다정했습니다. 제 퇴근 시간에 맞춰 데리러 오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친정엄마 생신에도 꽃바구니를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도윤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지은아, 도윤 씨는 말이 부드럽더라. 내가 고생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때 정말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엄마가 바라는 대로 고생 덜 하고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아주 천천히 드러내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윤은 결혼하고 1년쯤 지나자 점점 제 친정을 귀찮아했습니다. 엄마가 반찬을 보내주면 또 보냈어? 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에 한번 들르고 싶다고 하면 장모님 너무 저주 오는 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전화를 오래 하면 아직도 엄마랑 그렇게 할 말이 많아? 라고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냥 표현이 서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서툰 사람은 노력합니다. 상대가 아프다고 하면 멈춥니다.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는 혼자 사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26살 때 돌아가셨고 엄마는 그 뒤로 작은 반찬 가게를 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엄마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겨울이면 손가락 마디가 갈라졌고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다 보니 무릎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늘 웃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만 잘 살면 돼. 그 말이 저는 싫었습니다. 엄마가 괜찮지 않은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에게 자주 갔습니다. 반찬 가게 일을 도와드리고 병원 검진도 같이 갔고 가끔은 엄마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도윤은 불편한 티를 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친정에 너무 매여 있어. 엄마 혼자 계시잖아. 그건 장모님 사정이지. 우리 가정도 생각해야지. 우리 가정. 그 말을 도윤은 참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가 말하는 우리 가정 안에는 늘 제 친정엄마만 빠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에는 당연히 연차를 내야 했고, 시아버지 병원 검진은 제가 동행해야 했고, 시누이 아이 돌잔치에는 꼭 참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엄마 일은 늘 부차적인 일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아직 혼자 다니실 수 있잖아. 당신 오빠도 없고 언니도 없잖아. 나밖에 없어. 그게 내 책임은 아니잖아. 그 말을 처음 들은 날, 저는 한참 동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엄마는 제 엄마였지, 그의 엄마는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그런 걸까요? 내 가족은 우리 가족이 되지만 내 가족은 그냥 내 책임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때부터 마음속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쓰러진 건 늦가을이었습니다. 비가 오던 목요일 밤. 저는 퇴근 후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한미숙 씨 따님 되시나요? 엄마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여기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어머님께서 가게에서 쓰러지셔서 이송되셨습니다. 제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네? 우리 엄마가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스불을 끄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윤 씨, 엄마가 쓰러졌대. 병원 가야 해. 도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디 병원? 중앙병원. 지금? 응. 같이 가죠. 도윤은 벽시계를 봤습니다. 밤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있어. 저는 순간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 당신 먼저 가. 나중에 상황 봐서 갈게. 엄마가 응급실에 있다잖아. 그러니까 당신 먼저 가라고. 그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윤 씨, 왜 또 그런 눈으로 봐? 내가 지금 당신한테 무리한 부탁하는 거야? 도윤은 짜증 섞인 얼굴로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내가 가면 뭐가 달라져?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졌다는 말보다 그 한마디가 더 무서웠습니다. 내가 가면 뭐가 달라져? 맞습니다. 그가 가도 엄마가 갑자기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건 상황을 바꾸기 위해 곁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너지는 사람 옆에서 같이 서 있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집을 나왔습니다. 택시 안에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는 도윤이 곧 따라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데, 아무리 그래도 장모님인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면 오겠지. 그런데 도윤은 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서 본 엄마는 너무 작아져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등을 꼿꼿이 펴고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그날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의심됩니다. 현재 의식이 불안정합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수술하면 괜찮아지나요? 의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손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엄마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지은이 왔어. 그때 엄마의 손가락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여기 있어. 그 순간 간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혼자 오셨어요?
저는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혼자. 그 단어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혼자 왔어요. 의사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사인하고 수술 준비 과정을 확인하는 동안 저는 계속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수술 들어갈 수도 있대. 전화 좀 받아.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나 내일 회의 준비 중이야. 정신없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너무 큰 일을 겪으면 분노보다 먼저 멍함이 옵니다.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엄마는 밤새 수술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가족들은 서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 어깨를 감싸고 자식들이 부모를 붙잡고 누군가는 커피를 사오고 누군가는 담요를 덮어주고 저는 그 모든 장면이 낯설었습니다. 나에게도 원래 저런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나? 내가 기댈 사람이 한 명쯤은 있어야 하지 않나? 하지만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도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급히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졸렸습니다. 아직 병원이야? 그 첫마디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직 병원이냐고요? 엄마가 수술 중인데. 응. 아직 수술 안 끝났어. 아. 그는 하품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나 오늘 회의 있어서 먼저 잘게.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도윤 씨. 왜? 당신 진짜 안 올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 지금 가도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내가 당신 엄마 일로 그렇게 말했으면 당신은 괜찮았을까? 도윤은 짜증을 냈습니다. 왜 또 우리 엄마 얘기를 꺼내? 비교가 되니까. 아침부터 싸우자는 거야?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침부터 싸우자는 거냐고요. 저는 밤새 엄마 수술실 앞에 있었고 그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피곤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끊어. 제가 말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상황 정리되면 연락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지도 모른다고요. 엄마는 수술을 마쳤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앞으로 며칠이 고비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엄마 가게도 정리해야 했고 병원비 문제도 확인해야 했고 간병인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도윤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물었습니다. 장모님 좀 괜찮아지셨어? 그 말도 꼭 의무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의식 없어. 아, 오늘 와줄 수 있어? 나 이번 주 너무 바빠. 1시간만이라도. 지은아, 나 회사에서 지금 중요한 시기야. 그는 늘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제 엄마가 쓰러진 날에도, 수술한 날에도, 의식을 찾지 못한 날에도 그의 회사는 늘 중요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새벽 엄마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준비한다고 준비가 되나요? 엄마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저는 엄마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숨소리는 아주 약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엄마,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주면 안 돼? 그때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제 말을 듣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더 자주 올 걸. 가게 그만두라고 더 세게 말할 걸. 엄마 손 좀 더 많이 잡아줄 걸. 제 후회는 끝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를 위해 살았는데 저는 엄마가 제 곁에 오래 있을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사람은 왜 꼭 떠나기 직전에야 곁에 있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알게 될까요? 새벽 5시 37분. 엄마는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잡은 채 한동안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멍하니 엄마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엄마.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원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전화에서야 도윤이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해?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셨어. 전화기 너머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슬픔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어진 말. 나 지금 바로는 못 가.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뭐라고? 오늘 오전에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 알아. 아는데. 아는데? 도윤은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일단 장례식장 잡고 연락해. 내가 상황 봐서 갈게. 상황 봐서. 제 엄마가 죽었는데 제 남편은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응. 당신 지금 어디야?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사 근처. 그때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알았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침대 옆에 앉아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울음 속에는 엄마를 잃은 슬픔만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결혼 안에서 얼마나 혼자였는지 그 사실을 마침내 인정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제가 혼자 잡았습니다. 엄마의 오래된 친구분들이 와주셨고 반찬 가게 단골분들도 찾아오셨습니다. 다들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아이고, 미숙 씨가 그렇게 착했는데. 딸 하나 보고 살았는데 어떡하니? 남편은 어디 있어? 그 질문이 나올 때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일 때문에 조금 늦는데요.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늦는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도윤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고 밤이 되고 빈소에 조문객이 줄어들 때까지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혼자 서 있었습니다. 상주 자리에 제 이름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상주 한지은. 그 아래 남편 이름은 없었습니다.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 성함도 넣으실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그날 하루 가장 많이 한 말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혼자 해도 됩니다. 사람들은 제가 씩씩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씩씩한 게 아니었습니다. 무너질 사람이 옆에 없어서 무너질 수도 없었던 겁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도윤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은 못 갈 것 같아. 내일 오전에 갈게.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 멍하니 있었습니다. 못 갈 것 같아. 장례식이 무슨 약속인가요?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는 일정인가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혹시나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위로해주지 않을까? 적어도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는 하지 않을까? 하지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이랬습니다. 지은아, 도윤이 너무 잡지 마라. 저는 빈소복도에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네? 도윤이 요즘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너도 알잖니. 어머니,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조용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타깝게 생각은 하지. 안타깝게. 그 단어가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제 엄마가 죽은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엄마를 벌써 죽은 사람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그 말씀 진심이세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불쾌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니? 장래는 장래고 도윤이 인생도 있는 거야. 저는 벽을 짚었습니다. 다리가 풀릴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내일은 간다잖니. 그러니까 너무 몰아붙이지 마. 그 말에 저는 전화를 끊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비 너무 크게 쓰지 마라. 요즘 돈 들어갈 때 많다. 저는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조문객들이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도윤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집 전체가 제 슬픔을 하찮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장례식 둘째 날, 도윤은 오전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어디야?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한데 오늘도 좀 어려울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왜? 회사 일정이 갑자기 길어졌어.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너무 준비된 사람 같았습니다. 무슨 일정인데? 외부 미팅. 어디서? 그걸 왜 캐물어?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회사야?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디겠어? 영상통화해. 뭐? 회사라며. 영상통화해. 도윤의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지금 장례식장에서 제정신이야? 영상통화하자고. 나 회의 중이야. 그럼 회의 끝나고 해. 그는 짜증을 냈습니다. 사람 숨 막히게 하지 마. 예전 같으면 제가 사과했을 겁니다. 미안해, 내가 예민했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늘 안 오면 나도 당신을 남편으로 생각 안 할 거야.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도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협박해? 아니. 저는 빈소 안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야. 하지만 도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저는 모든 걸 알게 됩니다. 제 친한 친구 수민이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수민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었습니다. 지은아, 저는 수민을 안고 울었습니다. 그런데 수민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래? 수민은 망설이다가 제 손을 잡고 빈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은아, 내가 이걸 지금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뭔데? 수민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너 도윤 씨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수민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였습니다. 계정 이름은 낯설었습니다. 수진. 데일리? 사진 속에는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리조트 수영장, 샴페인 잔, 2개의 선글라스. 다음 사진을 넘기자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이 있었습니다. 제 남편 최도윤. 하얀 셔츠를 입고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채 어떤 여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힘든 일 잠시 잊고 우리만의 여행.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민이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은아,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사진. 호텔 조식. 2 사람의 손. 바닷가 노을. 그리고 마지막 영상. 도윤의 웃음소리. 여기 좋다.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장례식 안 가도 돼?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도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 순간
제 안의 시간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엄마의 영정사진이 있는 장례식장 복도에서 저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웃는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 어차피 내가 가도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 말은 엄마 수술실 앞에서도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올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회사도 아니었습니다. 회의도 아니었습니다. 외부 미팅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간녀와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제 엄마 장례식 날, 제 남편은 다른 여자와 여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멈췄습니다. 정말 이상하게도 그 순간부터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저는 엄마의 빈소 쪽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는 영정사진, 그 앞에 놓인 국화꽃, 그리고 아직도 오지 않은 남편의 자리. 저는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수민아, 응. 이거 전부 저장해줘. 수민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전부.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사진, 영상, 시간, 계정, 댓글까지 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 당신이 오지 않은 장례식장에서 나는 이제 울지 않을 거야. 당신이 했던 말 그대로.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수민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속 도윤의 얼굴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하얀 리조트 셔츠, 바닷바람에 흐트러진 머리,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한 환한 웃음. 그는 장례식장에 오지 못할 만큼 바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 엄마의 죽음 앞에서조차 자기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수민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전부 저장해줘. 수민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다 캡처할게. 스토리 사라지기 전에 응. 수민은 빠르게 화면을 녹화하고 사진을 캡처했습니다. 게시 시간, 계정 이름, 댓글, 위치 태그, 영상 속 도윤의 목소리, 그리고 그 여자의 말까지. 오빠 장례식 안 가도 돼?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그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왜 제주도에 있으면 안 되는지, 그날이 어떤 날인지, 그런데도 물었습니다. 장례식 안 가도 되냐고, 마치 약속 하나 빠져도 괜찮냐는 식으로. 그리고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가도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은 일이었습니다. 아내의 엄마 장례식 날 상간녀와 여행을 간 남편. 그걸 알고도 같이 웃은 여자. 그리고 그것을 회사 일이라고 속인 사람. 저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남편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빈소로 돌아왔을 때 엄마 영정사진 앞에는 조문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오래된 단골 아주머니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지은아. 너 혼자 어떡하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아직도 못 왔니?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온다고요? 내일은 온다고요? 아니면 제주도에서 다른 여자와 웃고 있다고요? 목구멍까지 진실이 올라왔지만 저는 삼켰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엄마의 마지막 길을 그 더러운 이름들로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는데요.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잘못은 그가 했는데,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도윤인데, 이상하게 피해자는 늘 먼저 숨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주변 시선을 걱정하고 배신당한 사람이 가족 체면을 걱정합니다. 그날에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진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도윤의 체면을 지켜줄 생각이 없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빈소에는 사람이 조금 줄었습니다. 저는 엄마 영정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소매 끝이 자꾸 젖었습니다. 눈물이 났다가 멈췄다가 다시 났습니다. 엄마가 없다는 사실보다 엄마의 마지막 길을 혼자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때 도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뜬 이름. 남편. 저는 한참 그 두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남편. 그 단어가 이렇게 낯설 수 있나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그 말에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많이 힘들지. 그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알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디야?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회사 쪽 일이 좀 길어져서. 회사? 응. 어느 회사? 뭐? 당신 회사 제주도로 이전했어? 전화기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들켰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해봐. 지금 어디냐고. 지은아, 그게. 제주도야?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빈소 안 엄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장례식장에서 내가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 도윤이 급히 말했습니다. 오해야. 오해. 참 편리한 단어였습니다. 사람을 속여놓고도 들키면 오해.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가놓고도 오해. 아내의 엄마 장례식에 오지 않은 것도 오해.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오해? 수진이랑은 업무 때문에 간 거야. 업무? 협력사 미팅이 있었고 일정이. 리조트 수영장도 업무야? 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샴페인도 업무고? 어깨 감싸고 찍은 사진도 업무야? 지은아, 그 여자한테 장례식 안 가도 되냐는 말 들은 것도 업무야? 도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내가 지금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관계 아니야. 저는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 응. 정말이야. 그러면 지금 바로 와. 뭐? 지금 당장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와. 도윤은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들으며 모든 걸 알았습니다. 그는 오지 않을 겁니다. 이미 들켰는데도 오지 않을 사람. 그 정도로 저와 엄마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못 와? 제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는 어렵고. 끊어. 지은아, 내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더러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배신이 너무 크면 눈물이 아니라 냉정함이 먼저 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도윤을 남편이 아닌 증거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은아, 나 오늘 여기 있을게. 너 집에 가. 피곤하잖아. 너 혼자 두고 어떻게 가?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없고 친구가 있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장에서 제 옆을 지킨 사람은 제가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남편이 아니라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수미는 제게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일단 마셔. 저는 컵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수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돼. 알아. 도윤 씨도 문제지만 그 여자도 다 알고 있었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시어머니도 이상해. 아들 감싸는 게 너무 심해. 시어머니. 그 이름이 나오자 또 속이 뒤집혔습니다. 도윤이 제주도에 있다는 걸 시어머니도 알고 있었을까요? 처음엔 설마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자기 아들이 귀해도, 며느리 친정엄마 장례식 날 아들이 상간녀와 여행 간 걸 알고도 감쌌을까? 저는 그 설마를 곧 확인하게 됩니다. 새벽 1시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 말했습니다. 받아. 녹음 켜고.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통화 녹음을 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너 도윤이한테 뭐라고 했니?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뭐라고요? 애가 전화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 애. 40 넘은 남편을 아직도 애라고 부르는 시어머니. 어머니, 도윤 씨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회사 일로 지방 갔다며. 지방. 제주도도 지방이긴 했습니다. 참 뻔뻔한 표현이었습니다. 상간녀랑 제주도에 있던데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네요. 시어머니가 바로 소리쳤습니다. 말 조심해라. 우리 엄마 장례식 날 당신 아들이 다른 여자랑 제주도에 있어요. 그 여자라고 단정하지 마. 사진 봤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사진 하나 가지고 사람 잡더라.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진 하나요? 도윤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니?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지금 힘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엄마를 잃은 저일까요? 아니면 상간녀와 제주도 여행 간 도윤일까요?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도 내 엄마 일로 정신없는 건 알겠는데 부부 사이 일을 그렇게 몰아붙이면 안 된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안타깝다니까.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저한테 상간녀와 여행 간 아들을 이해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낮게 말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스트레스 풀 곳도 있어야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스트레스 풀 곳도 있어야 한다고요. 그 스트레스가 아내의 엄마 장례식 날 다른 여자와 리조트에서 술 마시는 거라면요? 어머니, 이 통화 녹음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 시어머니가 숨을 멈췄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전부 녹음되고 있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를 협박하는 거니? 아니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 진짜 못됐다. 내 엄마 장례식장에서까지 이런 짓을 하니? 그 말에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네. 뭐? 제 엄마 장례식장이니까 하는 겁니다. 엄마 앞에서 더는 바보처럼 당하지 않으려고요. 시어머니는 뭐라 더 소리쳤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자 수민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너무 무서워.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차분한 척했지만 속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장 한복판에서 남편의 불륜을 확인하고 시어머니와 싸우고 증거를 모으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수민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서워도 돼. 근데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저는 그 말에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발인 전날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아마 밤새 제주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는 빈소 입구에 서서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는 엄마 영정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다가와 작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조문을 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속이 뒤집혔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저 사람을 얼마나 반갑게 맞아줬을까요? 우리 사위 왔나? 밥은 먹었나? 일하느라 힘들지. 그렇게 말했을 엄마. 그런 엄마 영정 사진 앞에서 도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역겨웠습니다. 도윤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얘기 좀 하자. 여기서 해. 그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문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말고. 왜? 뭐? 당신이 부끄러운 짓 한 건 아나 봐.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아, 나 진짜 업무 때문에 간 거야.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상간녀가 장례식 안 가도 되냐고 묻던데. 도윤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영상 봤어. 당신 웃으면서 대답했더라. 어차피 가도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술김에. 장례식장에 안 온 것도 술김이야? 우리 엄마 수술실 앞에 안 온 것도? 엄마 돌아가셨다는 전화 받고도 못 간다고 한 것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도윤 뒤로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조문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따지러 온 사람 같았습니다. 그녀는 빈소에 들어오자마자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아,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얘기 좀 하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엄마 빈소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하자는 거야. 어머니가 조용히 하셨어야죠.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지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그 순간 제 안에 쌓인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어른. 그 단어. 그들은 필요할 때만 어른이었습니다. 존중받고 싶을 때만 어른. 며느리를 가르치고 싶을 때만 어른. 하지만 정작 어른답게 행동해야 할 순간에는 누구보다 비겁했습니다. 저는 빈소 안에 있던 조문객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엄마 친구분들, 반찬가게 단골분들, 회사 동료들, 모두 조용히 우리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시선을 의식했는지 작게 말했습니다. 도윤이 실수한 건 맞지만 실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 엄마 장례식장에서 이런 말까지 해야겠니? 그러게요. 저는 엄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제 엄마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을 만든 건 제가 아닌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이 급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제발. 그때 빈소 입구에서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엔 누군지 몰랐습니다. 검은 원피스, 얌전한 화장, 손에는 조화. 그런데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상간녀. 제 엄마 장례식 날 도윤과 제주도에 있던 여자. 그 여자가 제 엄마 빈소에 온 겁니다. 수진은 아주 조심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일부러 낮고 미안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소식 듣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요. 마음이 안 좋아서요.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자 제 몸 안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도윤이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와? 수진은 도윤을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오빠. 제 엄마 빈소에서 그 여자는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조차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수진은 제게 조화를 내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조화를 보지 않았습니다. 뭐가 죄송한데요? 수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로요. 여러 가지가 뭔데요?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다가가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장례식 날 도윤 씨랑 제주도 간 거요? 주변에서 작게 술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은아, 그만해.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 그리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영상 봤어요. 오빠 장례식 안 가도 돼? 수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제가 한 글자씩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당신이 했죠?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두 분 사이가 이미 정리된 줄 알았어요. 도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정리요? 수진은 급히 말했습니다. 도윤 오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내분이랑은 오래전부터. 그래서 장례식 날 같이 여행 갔어요? 수진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랑 정리된 남자는 장모 장례식에도 안 가도 돼요?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장례식이라는 거.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역겨웠습니다. 그녀가 우는 이유가 죄책감인지 사람들 앞에서 들킨 창피함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가세요. 수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정말 나가라고요.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엄마 빈소입니다. 당신들이 더럽힌 자리 더럽히지 말고 나가요. 수지는 결국 조화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물러났습니다. 도윤이 그녀를 따라가려는 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따라가. 도윤이 멈칫했습니다. 지은아, 가라고. 저는 엄마 영정 사진 앞에 섰습니다. 당신 자리는 처음부터 여기 아니었잖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빈소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알았을 겁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저는 장례식장 작은 대기실에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수민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캡처 파일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수진의 SNS 사진, 영상 녹화본, 도윤과 수진이 함께 찍힌 위치 태그, 게시 시간, 도윤과의 통화 내역, 시어머니와의 녹음 파일. 수민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변호사 알아볼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는 사람 있어? 회사 선배 중에 이혼 전문 변호사 아는 분 있어. 지금 연락해도 돼? 저는 엄마 영정 사진이 있는 빈소 쪽을 바라봤습니다. 응. 지은아, 발인 끝나고 해도.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발인 끝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지금 해야 해. 내가 아직 버틸 수 있을 때. 수미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회사 선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선배님, 급하게 이혼 전문 변호사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외도 증거가 있습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지금 통화 가능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장례식장입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여행 간 걸 확인했습니다. 답장은 한참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선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받자마자 선배는 욕부터 했습니다. 그 인간 미친 거 아니야? 그 한마디에 저는 처음으로 조금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예민한 줄 알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이해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가족 일을 크게 만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그 인간이 미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감싼 시댁도 그 장례식장에 나타난 상간녀도 전부 정상은 아니었습니다. 선배는 곧바로 변호사 연락처를 보내주었습니다. 지은아, 지금은 장례 잘 치르고. 네. 근데 증거 절대 지우지 마. 원본 보관하고 캡처 시간 남기고 통화 녹음 따로 백업해. 알겠어요. 그리고 남편이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절대 둘이 단둘이 얘기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저는 파일들을 하나씩 저장했습니다. 클라우드에 올리고 USB에도 옮기고 수민에게도 보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비참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로만 울고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발인 날 아침, 도윤은 빈소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까지 함께였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마치 자신들이 큰일을 해주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다가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끝내자.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하시면 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런 날일수록 집안 망신 안 나게 해야 한다. 집안 망신. 그 말의 속에서 불이 올라왔습니다. 엄마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남편. 상간녀와 여행 간 남편. 그걸 알고도 감싼 시어머니. 그리고 빈소에 찾아온 상간녀. 이 모든 일을 겪고도 그들이 걱정하는 건 제 마음이 아니라 집안 망신이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망신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래도 오늘은 엄마 보내드리는 날이잖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참고 있어요. 시누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발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엄마의 관이 옮겨질 때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엄마.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제 팔을 붙잡아 준 건 도윤이 아니었습니다. 수민이었습니다. 엄마 친구분들이었습니다. 반찬가게 단골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도윤은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장면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저 사람 곁에 안 있을게. 엄마가 나 고생하지 말라 했잖아. 나 이제 그 말 들을게. 장례가 끝난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수민의 집으로 갔습니다. 도윤은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저를 붙잡았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말했습니다. 나는 갈 집 없어.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야? 그 집은 이제 당신 집이야. 지은아, 감정적으로 굴지 마.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 말은 언제나 도윤의 방패였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하면 감정적이고, 제가 따지면 예민하고, 제가 떠나겠다고 하면 극단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 내가 아니야. 엄마 장례식 날 다른 여자랑 여행 간 당신이지.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몇 번을 말해. 그건 오해야.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 오빠 장례식 안 가도 돼? 도윤의 웃음. 어차피 내가 가도 할 수 있는 거 없어. 도윤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췄습니다. 이게 오해야? 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변호사 통해 얘기해. 지은아, 그리고 한 번만 더 나한테 장례식장 일로 변명하면.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영상 당신 회사에도 보내.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그는 겁을 먹었습니다. 제가 무너져 올 때는 아무렇지 않던 사람이 자기 회사 이야기가 나오자 처음으로 무서워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역겨웠습니다. 비켜. 도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수민이 제 앞에 섰습니다. 비키세요. 도윤은 수민을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자 결국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장례식장 건물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엄마를 보내고 남편도 버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사흘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도윤은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그를 끝낼 준비를 시작했는지.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저는 수민의 집 작은 방에서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이불, 그리고 제 옆에 놓인 검은 상복. 순간 모든 게 꿈이었으면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장례식장에서 혼자 상주 노릇을 한 것도, 도윤이 제주도에서 수진과 웃고 있던 영상도, 시어머니가 제게 했던 말도.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 말이 다시 떠오르자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수민은 거실에서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나오자 수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좀 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밥은 못 먹겠지? 먹어야지.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저도 놀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무것도 못 먹었을 겁니다. 울다가 지쳐 쓰러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저한테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지은아, 너는 밥 굶지 마라. 속상해도 밥은 먹어야 사람이 산다. 그 말이 귀에 박힌 것처럼 떠올랐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죽은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삼켰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렇게 먹고 나니 조금 숨이 쉬어졌습니다. 수미는 맞은편에 앉아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만나는 거 괜찮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 너무 힘들면 내일로 미뤄도 돼. 아니. 저는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해야 해. 수미는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응. 너 지금 화가 난 거 맞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화. 그 단어 하나로는 부족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고, 수치심도 있었고,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을 관통하는 건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는 마음. 응. 제가 대답했습니다. 화났어. 근데 이제 울면서 화내고 싶지는 않아. 수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저는 휴대폰 속 저장된 증거 파일들을 보았습니다. 사진, 영상, 통화 녹음, 위치 태그, 시어머니의 막말, 그리고 장례식장에 찾아온 수진의 모습까지. 차분하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방식으로.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역 근처에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상담실에는 이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이름은 박혜진. 수민의 회사 선배가 소개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제 얼굴을 보고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지은 씨 맞으시죠? 네. 먼저 어머님 일은 정말 유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정작 가족이라는 사람들은 제 슬픔을 귀찮아했는데 처음 보는 변호사의 조용한 위로가 더 사람답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변호사는 따뜻한 물을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급하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수진의 SNS 캡처, 영상 녹화본, 위치 정보, 도윤과의 통화 내역, 시어머니와의 녹음 파일, 장례식장 CCTV 요청 가능성, 그리고 수진이 빈소에 나타난 사실까지. 박 변호사는 말없이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까지 확인한 뒤 박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상당히 악질적입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저는 오히려 멍해졌습니다. 악질적.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조차 버린 일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펜을 들고 말했습니다. 먼저 남편분의 부정행위는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됩니다. 네. 상대 여성도 장례식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네요. 영상에 나와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남편분이 기혼자인 것도 알고 있었고 배우자의 친정 장례식 상황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더 명확해집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드디어 말이 현실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소송, 위자료, 증거. 그 단어들은 차갑지만 이상하게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문제는 남편 측이 분명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라고요? 이미 부부 관계가 파탄 상태였다. 업무상 출장일 뿐이었다. 사진은 오해다. 장례식에는 늦게라도 참석했다. 저는 낮게 웃었습니다. 벌써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겁니다. 박 변호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집안 망신이다. 조용히 합의해라. 돈 때문에 그러냐. 내 엄마도 그런 걸 바라지 않을 거다. 그 말에 제 심장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말 진짜 할 것 같아요. 할 겁니다. 박 변호사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럴 때 절대 직접 대응하지 마세요. 녹음은 하시되 감정적으로 말려들지 마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건 한지은 씨가 무너지고 소리치는 모습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남편분과 단둘이 만나지 마세요. 네. 집에 짐 가지러 가실 때도 동행인과 함께 가세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현실감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집, 내가 살던 집, 내 옷과 책과 엄마가 보내준 그릇들이 있는 집. 이제 그곳에 혼자 들어가는 것도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아직 집에 짐이 있어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 정리는 나중에 동행해서 하시면 됩니다.
우선 내용 증명부터 보내겠습니다. 내용 증명이요? 남편분에게 직접 연락 금지, 증거 훼손 금지, 상간녀와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예고, 그리고 이혼 협의는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박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지은 씨,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복수심보다 중심을 잃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뻔뻔하게 나와도 우리는 기록으로 대응하면 됩니다. 기록. 그 말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말로 상처받았습니다. 도윤의 말, 시어머니의 말, 수진의 말. 하지만 이제는 그들의 말을 전부 기록으로 남길 차례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지 1시간도 지나지 않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은아, 너 변호사 만났어?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 필요 없다고요. 그 말을 보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몰랐습니다. 이미 일은 그가 크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장례식 날 상간녀와 여행을 간 순간, 그 사실을 들키고도 오해라고 우긴 순간, 수진이 빈소에 나타났을 때 막지 못한 순간, 시어머니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한 순간, 그 모든 순간마다 일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만난 건 그 커진 일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뿐이었습니다. 잠시 뒤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카톡이 왔습니다. 지은아, 어른 전화는 받아야지. 또 하나. 내 엄마 보내드린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변호사를 만나니?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들은 또 엄마를 이용했습니다. 제 엄마 장례식에 오지 않은 아들을 감싸던 사람이 그 엄마의 죽음까지 제게 죄책감으로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보관하세요. 답하지 마세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답하지 않는 것. 처음엔 그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도윤과 시어머니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올 때마다 당장이라도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사람이냐고. 엄마 장례식장에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상간녀랑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냐고.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제 감정으로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말은 그들에게 주고 기록은 제가 가져가면 됐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수민의 집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수민의 남편이 인터폰 화면을 보고 저를 불렀습니다. 지은 씨 남편분 오셨어요. 수민은 바로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나갈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내가 나갈게. 혼자 안 돼. 응. 같이 나가자. 우리는 함께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윤은 아파트 입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불쌍하진 않았습니다. 엄마 장례식장에서 울던 제 얼굴을 떠올리면 그의 피곤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윤은 저를 보자 다급히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수민이 제 앞을 살짝 막았습니다. 도윤은 수민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우리 부부 일인데 빠져줄래요? 수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상간녀 데려온 순간부터 부부 일 아니에요.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민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도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너는 왜 남의 집에 있어? 내가 갈 집이 없다고 했잖아. 우리 집이 있잖아. 그 집에 상간녀 냄새가 나서 못 가. 도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은아, 진짜 그거 아니야. 또 시작이었습니다. 그거 아니야. 오해야. 업무였어. 술김이었어. 실수였어. 그럼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 장례식 날 제주도 리조트에서 수진이랑 술 마시고 수영장 가고 손잡고 사진 찍은 게 뭔데? 도윤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왜? 사람들 듣잖아. 당신은 이제야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여.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맞아. 드디어 그가 처음으로 잘못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역시나였습니다. 근데 너도 나를 너무 몰아붙였어.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장모님 일로 정신 없던 건 알겠는데 그동안 당신도 나한테 너무 기대려고 했잖아. 수민이 옆에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손으로 수민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내 엄마가 죽었는데 남편한테 기대면 안 돼? 도윤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럼 무슨 말인데? 나도 숨 쉴 곳이 필요했다고. 그 말에 저는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숨 쉴 곳. 그래서 상간녀와 제주도에 갔습니까? 제 엄마 장례식 날. 도윤 씨. 제가 처음으로 그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보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도윤 씨. 그 호칭에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 숨 쉬고 싶어서 제주도에 갔지? 나는 엄마관 앞에서 숨도 못 쉬고 있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신은 바다보고 있었고, 나는 엄마 발인 준비하고 있었어. 당신은 조식 먹고 있었고, 나는 장례비 계산하고 있었어.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만해. 왜? 그만하라고. 듣기 싫어? 저는 한 발 다가갔습니다. 나는 그걸 겪었어.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조금은 죄책감을 느끼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책감은 늘 자기 불리함과 함께 찾아왔으니까요. 도윤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까지는 가지 말자. 왜? 뭐? 왜 이혼은 안 되는데?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9년을 살았잖아. 그 9년 중에 당신이 내 편이었던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지은아. 내 엄마 장례식장에도 안 온 남편이 앞으로 내 인생에 왜 필요해? 그는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은 안내 서류였습니다.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해.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진짜 소송할 거야? 응. 나한테? 당신하고 수진 씨 둘 다. 도윤의 눈빛이 사납게 변했습니다. 수진이는 건드리지 마. 그 말. 그 한마디가 제 안의 마지막 미련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저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내도 장례식장에서 모욕당한 아내도 9년 결혼 생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걱정했습니다. 제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그 여자 걱정이 먼저네. 도윤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됐어. 저는 돌아섰습니다. 도윤이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수민의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 떼시죠. 도윤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야.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너 진짜 변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장례식장에서 당신 덕분에 변했어. 그 말을 남기고 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도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분노와 불안,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 그는 아직도 모릅니다. 제가 변한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참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내용 증명이 도윤에게 도착했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들은 바로는 도윤은 회사에서 그 서류를 받은 모양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에게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너 지금 회사로 이런 걸 보낸 거야? 사람 망신 주려고 작정했어? 나도 회사 생활해야 하는 사람이야. 저는 메시지를 캡처해서 박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잠시 뒤 변호사님이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직접 답하지 마세요. 제가 연락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회사에서 조용히 불려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내용 증명이 회사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윤이 회사 주소를 자신의 우편 수령지로 지정해 두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마저 제 탓으로 돌렸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서류를 받은 이유도 저 때문. 자신이 외도한 것도 제가 몰아붙였기 때문. 자신이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것도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 도윤은 늘 자기 잘못을 설명하는 대신 남 탓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수민의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누이 도경까지 함께였습니다. 수민은 인터폰 화면을 보고 욕을 삼켰습니다. 미쳤나봐. 또 왔어. 저는 바로 녹음 앱을 켰습니다. 수민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에서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지금 우리 집안 망치려고 작정했니? 저는 차분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변호사 통해서 소송한다고 했다며. 시누이 도경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언니,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건 아니죠. 언니. 그 호칭이 참 뻔뻔하게 들렸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기 오빠 편 들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뭐가 아닌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경은 어이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빠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래도 집안일이잖아요. 집안일. 그들은 참 쉽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 장례식 날 남편이 상간녀와 여행 간 일이 그들에게는 집안일이었습니다. 그 집안일을 왜 제주도 리조트에서 했대요? 도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말꼬리 잡지 마라.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수민이네 집입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네가 내 아들 인생 망치고 있는데 내가 조용히 하게 생겼니? 제가 망친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망쳤는데? 도윤 씨가요.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남자가 한 번 실수한 거 가지고. 저는 휴대폰 녹음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계속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걸 실수라고 생각하세요? 그래, 실수지. 그녀는 당당했습니다. 남자가 살다 보면 흔들릴 수도 있어. 아내의 엄마 장례식 날에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움찔했습니다. 그건 도윤이가 너무 힘들어서. 왜 힘들었는데요? 뭐? 제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도윤 씨가 왜 힘들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경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도 너무 감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도경 씨. 제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 엄마 장례식 날 다른 여자랑 여행 가면 당신은 이성적으로 볼 수 있어요? 도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말이 다르죠. 뭐가 다른데요? 나는. 도경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당신들은 내일이니까 쉽게 말하는 거예요. 순간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수미는 제 옆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쨌든 소송은 안 된다. 왜요? 우리 도윤이 회사에서 알면 어떡할 건데? 결국 나왔습니다. 걱정하는 건 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제 엄마의 장례도 아니었습니다. 도윤의 회사, 도윤의 체면, 도윤의 미래, 그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요? 시어머니가 멈칫했습니다. 뭐? 저는 어떡하는데요? 엄마 장례식장에서 남편 불륜 알게 된 저는요? 상간녀가 빈소에 찾아와서 오빠라고 부르는 걸 들어야 했던 저는요? 시어머니에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저는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니까 일이 커지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예민하게 받아들인다. 제 엄마 장례식 날 남편이 상간녀와 여행 간 일을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체 뭘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휴대폰을 들어 녹음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방금 말씀도 다 녹음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경이 소리쳤습니다. 언니 진짜 치사하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치사한 건 제가 아니에요. 남의 엄마 장례식 날 바람 피운 사람이 치사한 거고, 그걸 감싸려고 피해자 집 앞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치사한 거예요. 도경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부터 찾아오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너 후회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했어요. 도윤 씨랑 결혼한 걸로. 그리고 저는 수민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무섭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며칠 뒤 박 변호사 사무실에서 첫 공식 서류가 발송됐습니다. 도윤에게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예고, 수진에게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예고, 그리고 시어머니의 폭언과 압박에 대해서는 별도 기록 보관. 그때부터 도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원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좋았던 때도 있잖아. 좋았던 때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연애 초반 엄마가 도윤을 좋게 봤던 때, 도윤이 비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저를 기다리던 때, 엄마 생신에 꽃을 보내던 때. 하지만 그 좋은 기억이 제 엄마 장례식 날 제주도 바다 앞에서 웃던 얼굴을 덮어주지는 못했습니다. 도윤은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이는 그냥 실수였어. 실수.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작게 만들고 싶을 때 실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수는 순간입니다. 잘못 누른 전화, 착각한 약속 시간, 깜빡한 물건, 그런 게 실수입니다. 제주도 비행기를 타고, 호텔에 체크인하고, 수진과 사진을 찍고, 샴페인을 마시고, 장례식에 안 가도 되냐는 질문에 웃으며 대답한 것.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도윤은 그날 저 대신 수진을 선택했고 아내의 슬픔 대신 자신의 쾌락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의 책임을 이제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수진에게서 처음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문자가 왔습니다. 한지은 씨, 저 수진입니다. 잠깐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메시지를 캡처했습니다. 또 하나가 왔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도윤 오빠가 부부 사이가 끝났다고 했어요. 피해자. 그 단어를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라고요. 제 엄마 장례식 날 제 남편과 여행 간 사람이, 장례식 안 가도 되냐고 묻고도 웃던 사람이, 빈소에 찾아와 조화를 들고 서 있던 사람이 이제 와서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는 짧게 답했습니다. 상대 여성도 이제 불안해진 겁니다. 직접 만나지 마세요. 하지만 수지는 계속 연락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도윤 오빠가 곧 이혼한다고 했어요. 저도 속았어요. 속았다. 그 말이 너무 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다시 보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 오빠 장례식 안 가도 돼? 그녀는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그 영상 파일명을 바꿨습니다. 수진 장례식인지 알고 있던 증거, MP4, 그리고 조용히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찬 가게 앞치마, 손때 묻은 장부, 낡은 지갑, 그리고 작은 편지 봉투 하나.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지은이에게. 엄마 글씨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오래전에 써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아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볼 수 있도록 준비해둔 듯 했습니다. 편지 첫 줄을 읽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지은아, 엄마는 내가 누구보다 씩씩한 아이인 걸 안다. 저는 편지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죽음 이후에도 자기 딸이 혼자 남을까봐,
엄마의 편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힘든 결혼을 하고 있다면 엄마 때문에 참지 마라. 엄마는 내가 이혼해도 부끄럽지 않다. 엄마는 내가 울면서 사는 게 더 속상하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결혼 생활에서 행복하지만은 않다는 걸. 도윤이 제 마음을 자주 외롭게 한다는 걸. 엄마는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딸로 태어나줘서 고맙다. 이제는 남의 아내로만 살지 말고 내 이름으로 살아라.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그만 참을게. 엄마가 걱정하던 딸로 더는 안 살게. 이혼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버린 사람 곁에 남는 게 더 부끄러운 거라는 걸 이제 알았어. 며칠 뒤 첫 조정 전 사전 만남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도윤은 시어머니와 함께 나왔습니다. 수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 쪽 변호사가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검은 정장을 입고 갔습니다. 장례식 때 입었던 상복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검은색이었지만 그날의 저는 상주가 아니었습니다. 피해자이자 원고이자 이제 자기 인생을 되찾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은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지은 씨라고 불러.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너 참 독해졌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덕분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윤 쪽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단 감정적인 부분은 내려놓고. 제가 바로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례식 당일 제주도 여행 사진과 영상, 시어머니 통화 녹음, 상간녀의 장례식장 방문 정황 모두 제출하겠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걸 왜 다 제출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집안 망신을 꼭 그렇게 시켜야겠니?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망신은 사실이 밝혀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짓을 해서 생기는 겁니다.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제 앞에서 아무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직 끝까지 갈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보다 어떻게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날 회의 끝 무렵 도윤 쪽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도윤 씨 측에서는 혼인 관계가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파탄 상태요? 도윤은 제 눈을 피했습니다. 한지은 씨가 지나치게 친정에 의존했고 배우자에게 정서적 부담을 주었다는 부분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인내가 부서졌습니다. 엄마 장례식 날 상간녀와 여행 간 사람이 이제는 제가 엄마를 사랑한 것까지 죄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윤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는 불안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얘기해요. 내가 엄마에게 의존한 건지, 당신이 인간으로서 최소한도 못한 건지.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상간녀 수진 씨에게 전해주세요. 저는 파일처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는 법정에서 안 통할 거라고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독한 것.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하다. 그래요. 이제는 독해질 겁니다. 엄마 장례식장에서도 저를 짓밟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착한 아내로 남아줄 이유는 없으니까요. 첫 조정 전 만남이 끝난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 건물을 나와 한참 동안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날씨는 이상하리만큼 맑았습니다.
엄마를 보내던 날에는 하늘이 그렇게 흐렸는데 제가 도윤과 그의 가족을 상대로 싸우기 시작한 날에는 하늘이 너무 파랬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억울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들고 지나갔고 택시는 길가에 줄지어 섰고 신호등은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만 산산조각 난 것 같았는데 세상은 조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민이 제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하지만 괜찮지는 않았습니다. 도윤 쪽 변호사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지은 씨가 지나치게 친정에 의존했고 배우자에게 정서적 부담을 주었다. 친정에 의존했다. 정서적 부담을 줬다. 엄마가 쓰러졌을 때 남편에게 같이 병원에 가달라고 한 것이 정서적 부담이었을까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남편이 장례식장에 와주길 바란 것이 지나친 의존이었을까요? 그들은 제 슬픔마저 잘못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너무 무서웠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하면 미안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도윤은 미안해하는 대신 제가 잘못한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의존해서, 감정적이어서, 남편을 몰아붙여서, 그래서 자신이 숨 쉴 곳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상간녀와 여행을 갔다고, 수민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 인간들 진짜 끝까지 간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응. 화 안 나?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오히려 조용해져.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화가 나면 울었습니다. 도윤이 제 말을 무시하면 울었고, 시어머니가 모진 말을 하면 울었고, 시누이가 비꼬면 혼자 화장실에 숨어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니라 자료로 싸울 시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수진 쪽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내용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상대 여성 측에서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벌써요? 네. 다만 내용이 좀 뻔뻔합니다. 어떤데요? 박 변호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수진 씨 측은 본인도 최도윤 씨에게 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피해자요? 네. 그 사람이요? 최도윤 씨가 이미 부부 관계가 사실상 끝났고 곧 이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장례식은요? 박 변호사님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유리합니다. 상대방이 장례식 사실을 알고 있었던 영상이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 영상, 수진의 목소리, 오빠 장례식 안 가도 돼? 그리고 도윤의 웃음 섞인 대답. 어차피 내가 가도 할 수 있는 거 없어. 저는 몇 번이고 그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볼 때마다 속이 뒤집혔지만 그 영상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업무상 만남이었다고. 둘은 아무 사이 아니었다고. 제가 오해했다고. 제가 엄마 장례식 때문에 예민해져서 남편을 의심한 거라고. 결국 진실은 증거가 있어야 진실이 됩니다.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의 말조차 감정으로 취급됩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합의 안 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물었습니다. 바로 결정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네. 상대방이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 아니에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이 법적으로 자기 책임을 인정하게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면 법정에서 직접 말하게 해주세요. 박 변호사님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방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수민이 제게 물었습니다. 뭐래? 수진이 자기도 피해자래. 수민은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그러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결혼한 남자라는 것도, 아내가 있다는 것도, 그 아내의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그런데 이제 와서 피해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참 쉽게 자기 자리를 바꿉니다. 가해자였던 사람이 불리해지면 피해자가 되고 방관자였던 사람이 책임질 일이 생기면 몰랐던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만큼은 그들이 원하는 자리로 도망가게 두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길었습니다. 한지은 씨. 저도 도윤 오빠에게 속았습니다. 두 분 사이가 오래전에 끝난 줄 알았고, 장례식도 도윤 오빠가 꼭 갈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여자입니다. 한지은 씨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까지 망가뜨리지는 말아주세요.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도 여자입니다. 그 말이 유독 거슬렸습니다. 같은 여자라서 이해한다면 남의 엄마 장례식 날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었을까요? 같은 여자라서 이해한다면 빈소에 찾아와서 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같은 여자라서 이해한다면 지금 본인이 피해자라는 말부터 꺼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박 변호사님에게 전달했습니다. 잠시 뒤 답이 왔습니다. 직접 답하지 마세요. 좋은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 그 말이 참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메시지들이 이제는 소송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조금 뒤 또 메시지가 왔습니다. 혹시 제가 직접 찾아뵈면 안 될까요? 이번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정말 찾아왔습니다. 수민의 집 앞이 아니라 제 회사 앞으로. 저는 엄마 장례 이후 회사에 복귀한 첫날이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필요하면 더 쉬어도 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며 겨우 하루를 버티고 퇴근하려던 때였습니다. 건물 로비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사진과 영상에서 보던 얼굴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쌍해 보이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 일을 겪으며 배웠습니다. 수진은 저를 보자 다가왔습니다. 한지은 씨.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제 앞을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정말 잠깐이면 돼요. 저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변호사 통해 연락하세요. 수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정말 몰랐어요. 뭘 몰랐는데요? 도윤 오빠가 아니, 최도윤 씨가 부부 사이가 이미 끝났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요? 수진은 당황한 듯 저를 봤습니다. 네? 부부 사이가 끝났다고 들으면 아내 엄마 장례식 날 같이 여행 가도 돼요? 수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장례식인 거 알았잖아요. 그때는 자세히 몰랐어요. 당신이 물었잖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빠 장례식 안 가도 돼? 수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영상이 제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직접 그 말을 꺼내자 크게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건 그냥. 그냥 뭐요? 분위기상. 분위기요? 저는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의 엄마 장례식에 안 가고 제주도 리조트에 있는 분위기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수지는 주변 시선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왜 여기로 찾아왔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서요. 그 말에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뭐가 힘든데요?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회사에서 소문나면 끝이에요. 역시나. 그녀도 자기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는 엄마 장례식장에서 당신하고 내 남편이 웃는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 당신은 회사 소문이 무서워서 나를 찾아온 거네요.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가 낮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이 정말 몰랐다면 법정에서 그렇게 말하세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법정까지는. 왜요? 진실이라면서요.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사과하면 안 될까요? 무릎요? 네. 그거 도윤 씨도 하던데. 수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꼭 불리해지면 무릎을 꿇더라고요. 근데 내가 무너져 있을 때는 누구도 손 내밀지 않았어요. 수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수진의 눈물은 후자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녀를 지나쳤습니다. 그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한지은 씨, 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저한테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장례식장에서 당신들이 한 짓 때문에 나도 살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으니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건물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속은 조금 시원했습니다. 처음으로 수진 앞에서 떨지 않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그날 밤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너 수진이 만났어? 또 수진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랬습니다. 내가 엄마를 잃었을 때는 한 번도 그렇게 다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장례식장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도 전화 한 통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진이 울자 바로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진이 지금 너무 힘들어해. 저는 그 문장을 보고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답장을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수진이 힘든 건 내 알 바 아니라고. 당신들이 만든 일이라고.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캡처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에게 보냈습니다. 몇 분 뒤 변호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지은 씨, 네. 이 메시지 아주 중요합니다. 도윤이 수진 걱정하는 거요? 네. 외도 관계가 단순히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고통이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비참하면서도 또 필요했습니다. 앞으로도 답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수진 씨가 회사로 찾아온 건 별도 기록해 두겠습니다. 접근 자제 요청도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침대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득 엄마가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지은아, 내가 왜 그 사람들 눈치를 보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엄마는 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는 한없이 엄격했지만 제게는 누구보다 단단한 편이 되어주던 사람. 그런 엄마가 이제 없다는 사실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날 밤의 눈물은 분노가 아니라 그리움이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의 회사에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회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제 회사로 찾아왔고 도윤이 내용 증명을 회사에서 받았고 수진 쪽에서도 이상한 움직임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입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저에게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너 일부러 회사에 소문냈지? 나 인생 망치는 게 그렇게 좋아? 장모님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이건 너무하잖아.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엄마의 죽음 앞에도 그는 늘 하지만을 붙였습니다. 그 뒤에는 늘 자기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회사가, 하지만 내 체면이, 하지만 수진이가, 하지만 집안 망신이. 제 슬픔은 언제나 그들의 사정 뒤로 밀렸습니다. 저는 또 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박 변호사님과 상의해 도윤에게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반복적인 연락과 책임 전가성 메시지 발송을 중단하라. 향후 모든 연락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라. 그 경고장이 도착한 날 시어머니가 제 회사 로비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정말 마지막 발악 같았습니다. 그녀는 접수대에서 제 이름을 불렀고 직원들은 당황한 얼굴로 제게 연락했습니다. 저는 내려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변호사님께 전화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려가시되 녹음 켜세요.
주변에 직원들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만 대화하세요. 저는 그대로 했습니다. 로비로 내려가니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참 대단하다. 저는 한 걸음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내가 우리 도윤이 회사에서 사람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었다며. 제가 만든 일 아닙니다. 다 내가 고소니 소송이니 난리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직원들의 시선이 몰렸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 회사입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회사? 회사 다닌다고 눈에 뵈는 게 없니? 어머니, 왜? 제 엄마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요. 주변 공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방황한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상간녀와 제주도에 있을 때도 어머니는 저한테 도윤 씨를 이해하라고 하셨어요. 너 지금 회사에서 무슨 말을? 그리고 오늘은 또 아드님 회사 생활 걱정 때문에 오셨네요. 시어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한 번이라도 제 걱정을 하신 적 있으세요? 엄마를 잃은 제 마음을 걱정하신 적 있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없으셨잖아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화를 내던 사람이 순식간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은아. 저는 그 변화를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빠르게 바뀔 수 있구나.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잖니. 가족. 또 그 단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가족이요? 그래. 도윤이가 잘못하긴 했지만 너도 며느리였잖아. 저는 며느리였는데 어머니는 제게 어른이셨나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였던 제가 엄마 장례식장에서 혼자 서 있을 때 어머니는 어디 계셨어요? 아드님이 제주도에 있다는 걸 알고도 감싸셨잖아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윤이가 무너지면 나도 못 산다. 드디어 진심이 나왔습니다. 저는 슬프게 웃었습니다. 결국 또 도윤이었습니다. 끝까지 도윤. 그녀에게 중요한 건 아들의 잘못이 아니라 아들의 몰락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가 아니라 아들이 받을 불이익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래, 지은아. 도윤 씨 무너지는 게 그렇게 아프세요? 그녀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엄마가 죽었어요. 시어머니가 멈췄습니다. 어머니 아들은 아직 살아있고 자기 죗값을 치르는 중이에요. 하지만 저는 엄마를 다시 볼 수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 제 앞에서 아들 무너진다고 울지 마세요. 그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다음에 제 회사로 찾아오시면 업무방해로 신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달려가 일으켰을 겁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렇게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 이제 제 몫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시댁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윤도 연락을 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며칠 뒤 도윤은 또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는 제 회사 팀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은이가 요즘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걱정된다. 장모님 돌아가신 뒤로 감정 기복이 심하다. 회사에서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연락 달라. 그 말을 들은 팀장님은 바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피해자인데, 제가 엄마를 잃고도 이를 붙잡고 버티는 중인데, 도윤은 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팀장님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요. 지은 씨가 죄송할 일 아닙니다.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팀장님은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분이라는 분이 회사로 그런 연락을 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정상적인 말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팀장님은 이어 말했습니다. 필요하면 회사 차원에서 외부 연락 차단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면 인사팀에도 기록 남겨두는 게 좋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도윤이 회사에 연락한 사실까지 모두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매우 나쁩니다. 네, 배우자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시도입니다. 법정에서도 문제 삼겠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도윤은 단순히 이혼을 막으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제 말을 감정적인 주장으로 낮추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 엄마의 장례식에 오지 않은 이유도 상간녀와 여행 간 사실도 시어머니의 막말도 모두 제가 불안정해서 과장한 일처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협의는 없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첫 번째 정식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도윤과 시댁은 마지막까지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합의서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양측은 혼인 파탄에 상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 저는 그 문장을 보자마자 서류를 덮었습니다. 상호 책임. 제 엄마 장례식 날 상간녀와 여행 간 일에도 상호 책임이 있습니까? 수진이 빈소에 찾아온 일에도 상호 책임이 있습니까? 시어머니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한 일에도 상호 책임이 있습니까? 저는 박 변호사님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장 절대 동의 못합니다. 박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도윤 쪽은 또 위자료를 낮추자고 했습니다. 수진 쪽은 끝까지 피해자 주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자신이 한 말들이 너무 흥분해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조용히 녹음 파일 목록을 꺼냈습니다. 박 변호사님은 상대 측에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박경자 씨의 발언은 녹취록으로 제출 예정입니다. 그 순간 도윤 쪽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녹음, 캡처, 영상, 메시지. 그동안 그들이 제게 던진 말들이 이제 하나씩 그들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조정일 전날 밤 저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힘든 결혼을 하고 있다면 엄마 때문에 참지 마라.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엄마.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진짜 끝낼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저는 조금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엄마에게 미안함보다 약속을 느꼈습니다. 내가 더는 울면서 살지 않겠다는 약속. 나를 버린 사람 곁에 남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엄마 장례식장에서 나를 짓밟은 사람들에게 정확히 책임을 묻겠다는 약속. 다음 날, 저는 검은 정장이 아닌 밝은 베이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상복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상주로 그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딸이지만 그 슬픔을 무기로 이용당하지 않을 사람. 배신당한 아내지만 더 이상 울며 매달리지 않을 사람.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지은, 이제 내 차례야. 그리고 조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도윤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줄이려 했고 수지는 피해자인 척 눈물을 흘렸고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아들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날 들고 간 USB 안에 그들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모든 순간이 들어있었다는 것을요. 조정장에 들어섰을 때 도윤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있었고 맞은편에는 수진 쪽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나오지 못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이미 이혼한 것처럼 말했다고.
부부 관계가 오래전부터 끝난 줄 알았다고. 제 엄마 장례식인 줄은 제대로 몰랐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박 변호사님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장례식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관련 영상과 음성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 오빠 장례식 안 가도 돼? 그리고 도윤의 웃음 섞인 대답. 어차피 내가 가도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 짧은 영상 하나로 모든 변명이 무너졌습니다. 도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수진 쪽 변호사도 더 이상 피해자라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엄마 빈소에서 봤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웃는 걸 봤어요. 그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 힘들었어.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요? 나도 회사 일 때문에 압박이 심했고. 나는 엄마가 죽었어요. 그 한마디에 도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힘들어서 제주도에 갔고 나는 엄마관 앞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술을 마셨고 나는 장례비를 계산했습니다. 당신은 수진 씨 손을 잡았고 나는 엄마 손을 마지막으로 놓았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이 마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후회라기보다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가까워 보였으니까요. 시어머니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도윤이 한 번만 봐줘라.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똑같았습니다. 아들의 잘못보다 아들의 앞날이 중요했고 제 상처보다 집안 망신이 먼저였습니다. 어머니. 그래, 지은아. 제 엄마 장례식장에서 어머니가 하신 말 기억하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하셨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그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제 엄마는 돌아가셨고 저는 살아야 합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도윤 씨와 그 집안에서 벗어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그녀도 알았을 겁니다. 이혼은 협박이 아니라 결정이라는 걸. 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는 걸요. 결국 도윤은 외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수진 역시 장례식 사실을 알고도 도윤과 여행을 간 정황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위자료 조정은 제 쪽에 유리하게 진행됐고 도윤과 수진에게 각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과 압박 메시지, 회사와 수민의 집까지 찾아온 일도 모두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조정이 끝난 뒤 도윤은 복도에서 저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은아, 정말 끝이야?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끝난 건 그날이었어요. 당신이 엄마 장례식에 오지 않은 날. 도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영상을 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었어요. 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그날 했어야죠. 엄마 살아계실 때는 아니어도 적어도 엄마 영정사진 앞에서는 했어야죠.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이번에는 도윤도 저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이후 도윤의 회사에도 불륜 스캔들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수진이 업무 관계자였다는 사실 때문에 두 사람 모두 회사에서 크게 곤란해졌습니다. 도윤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고 수진은 협력사 내부 징계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사과하고 싶다며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저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줄 만큼 한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잃었고 결혼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자신만큼은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엄마가 남긴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지은아, 너무 힘든 결혼을 하고 있다면 엄마 때문에 참지 마라. 엄마는 내가 이혼해도 부끄럽지 않다.
엄마는 내가 울면서 사는 게 더 속상하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 울었습니다. 엄마는 다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제가 행복한 척 웃고 있었다는 걸. 도윤 곁에서 자꾸 작아지고 있었다는 걸. 엄마는 끝까지 제 편이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떠난 뒤에도.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안 참을게.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에게 미안하다는 말 대신 다른 말을 했습니다. 나 잘 살게.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남편에게 복수해서 속이 시원했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복수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무너지고 수진이 울고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은 잠깐이었습니다. 진짜 오래 남은 건 따로 있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장에서 혼자였던 나를 이제는 내가 지켜냈다는 사실. 그게 제게는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저는 이제 도윤의 아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닙니다. 저는 한지은입니다. 엄마가 평생 지켜낸 딸.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갈 사람입니다. 제 엄마 장례식 날 남편은 다른 여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울기만 하는 여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